그러니까 한국당의 이제 예결위 간사였던 장재현 의원이 지난해 11월 달 국회 예결위 소위에서 이제 교육부가 지난해 대학들을 다 분리 평가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잘하고 있는 대학, 그다음에 구조조정이 필요한 대학을 나눴는데 네. 지금 역량 강화 대학이라고 있는데 역량 강화 대학은 정원 감축을 전제로 예산을 지원해주는 대학입니다. 말이 역량 강화 대학이라고 해서 좋은 뜻인 줄 알았더니 더 잘하라고 채찍을 때리는 그런 사실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원 감축이라든지 구조조정이 전제가 돼야만 합니다. 이제 그런 대학들을 지정해 놨는데 장재현 의원이 바로 이제 아버지가 설립하고 형이 총장으로 있는 동서대도 역량 강화 대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장재현 의원이 역량 강화 대학을 지원해준다더니 지원이 이렇게 너무 적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정원을 감축하고 구조조정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가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예산 지원 증액을 요청했고 실제 올해 증액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얼마 정도가 지원이 증액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19억 정도 이제 교육부에서 편성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올해 23억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인 장재원 의원이 역량 강화 대학들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한 이후에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그 명단에 장재원 의원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학교가 포함이 됐다.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된 겁니다. 장재원 의원 개인적인 부탁은 전혀 없었다라면서 오히려 자신과 연관된 대학 때문에 말을 못한다면 다른 대학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지금 해명을 했죠. 근데 참 논리가 좀 궁색하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이 예산과 관련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게 사실 본인의 형이 지금 대학 총장으로 있는 학교와 함께 지금 이게 장성만 전 국회 부의장께서 이제 학교를 한 3군데 정도 지금 설립을 하셨어요. 네. 장재원 의원도 사실 국회의원 하기 전에 이런 관련된 대학에 또 근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자기와 이해가 충돌되는 지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자기의 사익과 공익이 충돌되는 지점이면 그러면 본인이 이 관련된 질이나 이 관련된 것은 개입하지 말았어야죠. 네. 다른 의원이 가입한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바로 똑같은 논리로 지금 우리가 손혜원 의원도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본인도 손혜원을 그렇게 비판했고 자 그렇다면 이거는 본인이 사실은 직접 나서지 말아야 될 예산인데 네. 본인이 주장하다 보니까 이거는 명백히 공무원의 이해 충돌에 관련된 위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다른 현안들도 굉장히 산적해 있을 텐데 장재현 의원이 유독 이 사안에 대해서만 굉장히 호통을 치면서 강조를 했었다. 이 부분도 사실은 논란의 불씨가 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9억밖에 책정이 안 되니까 왜 이렇게 예산 작게 해주냐 이렇게 하고 어떻게 구조정하느냐라고 이제 지금 교육부 관계자한테 질타를 해서 결국은 4억 원을 증액을 시켰거든요. 아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들 뭐 아시겠지만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다른 손혜원하고 똑같은 그런 지점인데 바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뭐 내로남불이 아니냐 이런 또 비판도 있습니다. 장재원 의원 말고요.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한국당 의원이 또 있습니다. 김천과 문경 구간이 중간에 미신 구간이 생기는데 여기만 연결하면 수도권에서부터 진주, 거제를 연결하는 한반도를 남북으로 종주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물류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교통 혜택을 입을 수도 있고 물동량이 원활하게 수송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총리님, 김천 문경 구간 철도에 대해서는 혹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실 용의가 없으신가요? 자, 지금 발언을 들으신 한국당 송원석 의원, 지역구가 김천입니다. 특히 김천역 개발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요. 김천역 바로 맞은편에 이 송 의원의 가족 명의로 건물이 있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예. 이 부분도 이해충돌과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손혜원 의원을 기준으로 보면 네. 장재원 의원보다는 송원석 의원이 좀 더 비슷하죠. 아하. 손혜원 의원권은 왜냐면은 장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다른 대학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그 네. 대학의 어떤 정책에 관한 측면인데 그렇죠. 거기 이제 본인 대학이 좀 끼어 들어간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손혜원 의원하고 거의 이제 제가 구조가 비슷하다고 보는 게 어쨌든 그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뭔가 어떤 시설이라든지 예산 투입이라든지 이런 구조 아니겠어요? 그렇죠. 손혜원 의원도 어쨌든 본인 지인들이 목포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목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이고 송원석 의원도 어쨌든 또 3분의 1 이것도 좀 비슷하네요. 어쨌든 본인과 본인 형제들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물류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뭔가 김천역제가 투자를 해야 된다. 국가에서 이런 취지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구조가 좀 비슷하죠. 손혜원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뿐일까? 아하. 혹시 다른 국회의원들은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런 저는 의구심들이 좀 생기는 거죠. 시청자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송원석 의원이 바로 어떤 인물이냐면요. 최근에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아주 강력하게 공세를 펼쳤던 인물입니다. 2018년도 작년도 예산을 국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 예산안 심사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던 그런 예산이 정액 심사회를 통과를 했다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적인 어떤 부분을 통해서 쪽지 예산이 반영된 거 아닌가. 지역구 의원일 가능성도 있고요. 지역구 의원이 아닌 손 의원이 직접 다른 루트를 통해서 했을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송 의원은 손혜원 진상규명 TF 소속으로 활동을 하면서 60억 쪽지 예산에 대해서 아주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인의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되자 본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사실 쪽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지역구 의원들이 많이들 밀어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지금 제기했던 송은혜 의원한테 제기했던 의혹은 뭐냐면 원래 편성이 안 돼 있던 예산이 국비 30억, 지방세 30억 해가지고 60억 원이나 편성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건물을 사놓고 예산도 지원해줬고 또 문화재 거래도 등록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을 했었는데 사실 딱히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혹시 또 목포의 지역구는 박지원 의원이 하신 게 아닌가 하는 갑자기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또 지역 사람들이 내가 따놓은 예산을 왜 엉뚱한 데 갈까라는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고 이거 그냥 가정입니다만. 네네. 그러니까 송은석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지역구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얘기를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또 이 본인이 지역 언론하고 한 인터뷰를 보면 원래 저게 김천역 쪽에 갈 게 아니라 외관 쪽으로 갈 거였는데 내가 김천역 쪽으로 돌려놨다는 얘기까지 하시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손혜원 의원이 받고 있는 의혹, 본인이 제기했던 의혹과 비슷한 모양새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한국당 입장에서는요. 손혜원 의원을 향해서 쏜 화살이 갑자기 2개가 돼서 다시 되돌아온 상황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단 한국당은 장제원 의원, 송원석 의원은 손혜원 의원의 상황과 전혀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물타기 쇼잉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습니다. 40여 년 전 부친이 매입하여 유산으로 물려준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손혜원 의원의 이 부동산 투기 의혹뿐만 아니라 권력 남용인 범죄 행위를 묻어버리려고 합니다. 또 가족이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예결위 간사 활동 자체를 이해충돌로 몰아붙여서 손혜원 의원의 직권남용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사건은 범죄이고 자, 이렇다 보니까 아까 김태현 변호사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그래? 손혜원 의원, 송원석 의원, 그리고 장제원 의원까지 금세 며칠 만에 이렇게 후두둑 의혹이 비슷하게 나온다면 국회의원 300명에 관련해서 이게 과연 3명에 불과할까 의심이 있습니다. 전수조사하자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제 전수조사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 측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물타기잖아요. 네.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수정당이든 진보정당 그거 많이 하거든요. 네.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수조사가 얘기가 나오는 거죠. 뭐 물타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이게 그 정치권에 많이 퍼져 있는 거라고 하면 뭐 이번 기회에 사실 한번 짚어볼 만도 해요. 근데 그 이제 누가 짚어봅니까? 이 기자들이 네. 언론사가 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동네 돌아다니면서 다 또 이거 등기부등 뭐 다 떼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왜 그러냐 이렇게 봤더니 현행 공직자윤리법 보면 이해충돌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게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벌 규정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 그게 사실은 너무 경미한 거라서 없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기본적인 공직자에서 처벌과 상관없이 공직자 기본적인 의무인 거죠. 그러니까 사식이라면 누구든지 효도해야 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좀 앞으로 방지하려면은 저는 처벌 규정 두는 게 맞고 네. 그럼 어떻게 되냐? 처벌 규정 두려면 지금처럼 법 규정을 이렇게 추상적으로 만들면 안 돼요. 굉장히 좀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법을 누가 법을 만드는 만들어서. 거죠? 국회에서 만들죠. 어떻게 그런 합니까, 문제가 그러면? 있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그걸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어떤 핵심적인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게까지 좀 제도를 정비하지 않고 지금처럼 그냥 공직자윤리법에 좋은 게 좋은 것처럼으로 공직자는 공익과 사익을 충돌하면 안 돼? 라는 이런 당연한 얘기를 써놓으면 아하. 이거 사실은 계속 되는 거죠. 의원들 입장에서 야 이거 내가 한다고 걸린다고 욕 좀 먹으면 되는 거지 배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 법 자체를 고치려면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불리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즉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의 많은 국회의원들의 하고 싶은 말을 손혜원 의원이 아마 먼저 한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얘기는 그만 받겠습니다. 네, 이해 충돌은 지겨워서 못하겠습니다. 의도는 좋으신데 왜 이거 투명하게 묻으시고 사전에 이런 것을 사전에 몇 년 전에 하실 때 목포 시라든가 좀 투명하게 해줬으면. 투명이요? 제가 투명하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사전에 사람들이 재단에서 땅을 살 때 어디다 밝힙니까? 어디다 투명해야 되냐고요? 신문에다 내야 됩니까? 그걸 누가 관심을 가졌습니까, 그때? 법을 신문에 내는 쪽으로 바꾸는 건 어떨까요? 기자들이 좀 계속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자, 일단 손혜원 의원 굉장히 전투력을 불사르다가 최근 갑자기 쉬고 싶다면서 휴전을 선언했어요. 이재명 차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본인이 25일 이정의 페이스북에 자기는 이제 그만 좀 쉬고 싶다면서 이제 변호사가 나설 때다. 근데 아마도 이제 검찰 수사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본인이 얘기하는 게 오히려 검찰 수사에 불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본인은 빠지고 변호인이 진짜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문체부 산하 기관인 만큼 공해진흥원 사무처장 임명에는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데요. 자, 그런데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데 손 의원이 도종환 장관에게 직접 사무처장 임명을 추천을 했다. 이런 또 의혹이 추가로 나왔어요. 이건 뭡니까? 또 이게 이제 하나 인사 개입과 관련된 의혹들이 나온 것인데요. 네. 지금 한국 공해 디자인 문화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 산하기관인데 사실 이제 공해 관련된 이제 여기 사무처장을 조모 씨라는 분이 이제 임명이 되는데 이분이 사실은 이쪽에 관련된 어떤 뭐 근무한 경력이 없는데 사실 이제 손혜원 의원하고 옛날에 같은 일을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무슨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전시회 같은 거 할 때 같이 이제 해서 네. 한번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네. 보니까 아는 지인이었죠. 사실 이제 이 인사권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갖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손혜원 의원이 이제 도종환 장관한테 이제 이 인사청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임명이 됐고 내부에서 상당히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부에 전혀 경력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사무처장이라는 자리는 사실은 사무처 전체를 통괄하는 자리인데 네. 내부에 전혀 어떤 그 사전에 근무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오다 보니까 네. 이것 또한 낙하산이 아닌가. 근데 그 낙하산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손혜원 의원이 직접 부탁을 해서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의혹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뭐 지난번 국립박물관에 관련된 지인의 딸 인사 문제와 더불어서 네.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국회의원의 신분으로서 어떤 그 산하기관에 인사 개입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또 의혹이 추가로 나온 것입니다. 지금 이 추천한 사람이 어떤 관계로 인연을 맺었나 봤더니 또 나전칠기예요. 그 나전칠기 관련해서 또 인연을 맺었었던 사람이군요. 그렇죠. 이제 이분도 이제 또 난전칭이랑 관련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조 씨가 2015년 청주에서 있었던 국제공연 비엔날레에서 예술 감독을 맡았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손 의원과 친분을 쌓는데, 왜냐하면 그 비엔날레에 손 의원이 이제 손 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나전칠기 박물관 소속 작품이 300점 정도가 출품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조 씨하고 손혜원 의원이 또 그 당시에 친분을 맺었으니까 역시 두 사람을 연결시켜 연결고리는 또 나전칠기가 있었던 거죠. 자, 지금 전국에서 아주 뜨거운 지역이 바로 목포이겠죠. 그런데 손혜원 건물을 찾는 관광객들로 북적인다고 합니다. 이거를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창성장 예약이 지금 다음 달까지 모두 마감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누가 이제 취재 기자분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어떤 네. 것이냐 보고 싶어서 예약을 하려고 해도 쉽게 예약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일반인들이 와서 예약을 한다는 소리네요, 지금? 일반인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들고 있다라는 아하. 것이죠. 저기서 이제 묵는 사람들도 있고, 네. 아니면 단순하게 뭐 스쳐 지나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창성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SNS로 연락을 해서 예약을 하는 시스템인데, 방이 어쩌다가 비어도 급히 바로 현장, 그러니까 비자마자 결제를 하지 않으면 예약은 못 받아준다, 대기는 못 받아준다고 할 정도로 화랑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미디어에 노출이 되면서 이게 정말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당분간은 저 인기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인기는 올라갔네요. 자, 목포는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와 민주당은 웃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2주 연속으로 동반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손혜원 의원 영향을 좀 요소로 보고 있나요? 그렇게 봐야겠죠. 아무래도 그래요? 지금 현 전국의 가장 큰 이제 이슈가 손혜원 의원의 이제 투기 의혹이고
그런 점에서 사실 청와대는 또 침묵하고 있고 여권에서도 좀 마땅한 이제 카드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뭐 전수조사 얘기도 나오는 거지만 어쨌든 손혜원 의원이 또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서 물론 지지층에는 굉장히 또 어필한 측면이 있겠지만 또 오히려 현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만이 있는 층에서는 오히려 손혜원 사태를 통해서 더 반대하는 여론이 더 공고가 될 수 있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청와대 쪽에서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 비서실장도 바뀐 상황에서 아주 기강 잡기에 나섰어요. 평일 낮에는 절대 술을 먹지 못하게 하고 연풍문에서는 가방 검사까지 한다고요. 이 출입하는 분들에 대해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임명된 다음에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 네. 그 경찰들이 전경들이 가방 다 뒤지고 했거든요. 네. 뭐 그런 모습들이 지금 청와대에서 네.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좀 기강 잡기에 나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이 이제 음주 단속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경질됐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또 김태우 수사관의 문제가 있었고 아마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이 보기에는 예전 임종석 실장 시절에 그 기강이 상당히 해이해져 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관들의 보고를 많이 받음으로 해서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외부와 가질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재 비서관급 이하는 대통령 직접 보고를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대통령한테 시간을 주면서 대통령이 외부 인사와 많은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또 바꿨고 네. 지금 보니까 이제 주로 낮 시간에 가면 뭐 반주 한 주자는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오래되다 보면 이게 조금의 기강이 좀 희해질 수는 있거든요. 더군다나 네. 집권 3년 차에 보면 아하. 청와대 비서관들이 보면 이제 완장을 노릇을 하는 뭐 그런 현상도 나타나거든요. 아마 네. 그런 것들을 노영민 비서실장이 좀 이번에 확실히 좀 다지겠다. 그래서 뭐 가방까지 잡고 이게 가방에 이제 뭔가 서류를 혹시나 들고 나갈까 싶어서 네. 이제 그런 까지 하고 있는 아주 청와대가 굉장히 좀 긴장을 하고 엄격해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손혜원 의원의 논란, 여당과 청와대 지지율도 2주 연속 하락하고 있고요. 청와대도 지금 초긴장한 상태로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그만큼 초선 의원인 손혜원 의원에 관련 의혹이 여파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웬만한 다선 의원들보다 이 손 의원의 정치적 인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인 씨를 처음으로 연결시켜준 사람이 바로 손혜원 의원이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2012년 당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12년 이제 4월달 총선이 있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였기 때문에 야당이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봤었는데 의외로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비대위원장으로 그리고 김종인 전 대표를 비대위원으로 영입해서 이제 굉장히 선방을 했고 오히려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었죠. 그때 이제 김종인 전 대표가 내세웠던 게 바로 경제민주화, 복지 이런 것들 내세워서 이제 당시에는 한국당이 이제 새누리당이 큰 성공을 했었는데 그렇게 된 이유 자체가 이제 김종인 전 대표가 상징하는 어떤 경제민주화 복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야당의 이슈를 이제 여당이 선점했던 거죠. 당시로서 여당이.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당시 굉장히 대선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럴 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 가장 큰 참모라고 할 수 있는 김종인 전 대표를 본인 쪽으로 이제 끌어들이는 게 선거에 굉장히 유리한 구도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또 이제 경제 민주화를 놓고 박근혜 당시 후보와 김종인 전 대표가 이제 삐걱거리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문재인 대표가 바로 이제 김종인 대표를 만나러 간 거죠. 본인 쪽으로 영입하기 위해서. 근데 바로 그때 달을 놔줬던 게 손혜원 의원이고 이제 굉장히 그 전부터 한 90년대부터 같이 사업을 하면서 김종인 대표를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고리를 할 수 있었다. 이런 게 이제 정치권에 회자된 내용입니다.